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유피라 교수의 위대한 패배자들입니다. 부제가 인생의 성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경주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보통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또는 역사에 등장하더라도 아주 나쁘게 그리고 단점들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은 비록 이제 그 해당 당시의 승자에 비해서는 좀 가려졌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더 큰 영향과 임팩트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저자가 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다시 한번 좀 되새겨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추려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 중에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익히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역사 교과서적인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살펴본 이제 그런 이미지로 새롭게 그려내고 있어요. 먼저 저자를 좀 보면은요. 유피라 교수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MBA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교수 교직 활동을 해서 이제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그리고 독일 경영연구원 USW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 이제 게이오 기주쿠 대학교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스쿨의 이제 핵심 교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초빙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균관 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후학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삼성그룹하고 이제 조인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삼성그룹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서 설립한 이 SKK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뭐 기타적으로도 뭐 워낙 오래 활동을 했고 뭐 다방면에서 뭐 굵직한 성과가 많기 때문에 그 이력을 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몇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영이 베이스인데 여기에서 역사적 인물과 고전을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 그리고 이 책 위대한 패배자들을 비롯해서 약 20여 권 이상의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역사에서 패배자란 어떤 사람인가, 흔한 고전에서처럼 일방적이고 압도적으로 패배한 그런 이제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여기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최근이긴 하지만요. 2000년에 이제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후보자가 공화당의 조지 부시 그리고 민주당의 엘 고어가 격전을 벌였습니다. 고어가 총 득표수에서 이겼어요. 한 54만 표 정도. 그런데 미국을 보면은 이제 각 주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각 주의 이 선거인단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수는 이겼는데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부시에 밀렸어요. 그래서 패배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또 상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선거인단이 많은 플로리다에서 고가 당초에 2,700표 차로 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부 선거구에서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400여 표 가까이 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주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엘 고어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선거 결과죠. 그런데 이때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이 연방 대법원에서 5대 4로 재검표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또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미국의 분열을 막는다. 한번 선거 결과가 공표되면 끝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만 막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음이 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엘 고어는 결국 백악관 입성에 실패하고 말죠. 뭐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승자는 엘 고어가 맞았어요. 그런데 정치 체제 그리고 이제 각 상황별이 잘 맞물려서 부시 입장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들은 부시를 승자로 기억하고 엘 고어를 패배자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성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 경주한 이런 삶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자. 다소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원래 역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췌하는 게 빠르죠.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수가 1%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을 거치고 가뭄기를 거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반의 직위를 팔거나 아니면 위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다수는 일반 서민이나 아니면 노예예요. 그리고 점점 노비의 이 수가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태어나면 인생이 끝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은 이제 하늘이 부여한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이제 국왕이 하사한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패배자들이라고 이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아주 극한의 어려운 환경을 겪었지만 자신을 패배자로 보지 않았고 스스로 그 운명을 이겨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더 힘세고 권력이 있는 더 강한 경쟁자에게 당하기도 했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었던 동료들에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화려한 명성이 오히려 화근이 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은 최후가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화려하게 뭐 무너졌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그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 그리고 전략, 리더십,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좀 맞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 승자는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귀중한 교훈과 시사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은 중간에 오히려 이겼던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마지막 순간이 패배자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의 강인함과 통찰력, 책임감과 신뢰, 그리고 역사적 리더로서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경주했던 그들의 피와 땀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에서 책을 읽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저자의 이런 멘트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점에 입각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이제 총 8명, 그 중간에 부연 설명하는 사람들, 좀 약간 옆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한 2, 3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 제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생각되는 제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사람은 이제 송나라 때 충신 장군 악비입니다. 아마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런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삼국지의 이제 관우와 함께 충신 그리고 의리의 상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왕조의 순서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나라가 있죠. 중국 최초의 국가. 사료가 부족해서 이제 정설은 아니지만 현재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신화 같은 느낌으로 한나라 이전에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중화민족은 위대하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풀고 있습니다. 역사를 굉장히 많이 입맛에 맞게 맞추고 있죠. 그 다음에 은나라, 원래는 상나라였는데요. 여기도 원래는 이제 증거가 없어서 가상 속에 어쩌면은 허상, 그런 전설 속의 국가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은나라 수도 은어에서 그 유물인 각고울 문자 등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주나라죠. 그래서 하은주라고 하는데 이 주나라가 중국 최초의 혈연적인 봉건제도를 가진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좀 오래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북방민족이죠. 견융의 침입으로 해서 춘추전국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오면은 조금 더 예전인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어요. 그래서 춘추시대를 보면 이제 수십 개국이 좀 이합집산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서로 이제 합치고 병합되고 침략되고 그래서 좀 그룹핑이 된 게 이제 전국시대입니다. 두 시대를 갈리는 사건은 진나라가
위조 한 나라로 갈리면서 춘추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지역의 왕이 이제 주나라 왕실을 무시하고 서로 패자로 칭하면서 7개의 강대국이 통일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여기가 이제 전국시대입니다. 나중에 진시황에 의해서 진나라가 통일되는 그런 결과를 맺죠. 그리고 진나라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제 진시황이 예전에 그 영민하고 총명하던 사람이 갑자기 폭군이 돼요. 뭐 이것도 역사적인 조작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멸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시황의 이 진나라 이후에 나온 국가가 한나라 유방이 세운 전한, 뭐 초한지 다들 아시죠? 장기? 이 한나라는 중간에 신나라라는 좀 짧은 연역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나라 이전을 전한, 신나라 이후를 후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나라는 이제 뭐 외척 왕망이 세운 나라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한, 전한을 이어서 한나라의 왕족 유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후에 위나라에 의해서 이제 헌제가 폐위당하면서 이제 멸망하고요. 반초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서역을 개척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삼국시대, 뭐 워낙 유명하죠. 위나라 조조, 오나라 송건, 총나라 유비. 나중에 이제 위나라를 사마씨가 찬탈을 하고 이제 진을 세우니까 이게 서진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기는 했지만요. 각지에서 계속 난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민족에 의해서 양자강 이북의 땅을 모조리 빼앗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낙양을 이제 수도로 했을 때 시대를 서진, 그리고 건강 땅을 수도로 했을 때 이걸 동진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5호 16국 그리고 동진 시대인데요. 양자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5개의 이민족이 아주 치열하게 16개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5호 16국이죠. 남쪽은 멸망한 진나라가 세운 동진 시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로 들어와서요. 양자각을 중심으로 북조는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신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가 멸망하는 것을 반복하죠. 그리고 남조에서는 이제 송, 제, 양, 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운 사람이 바로 수나라의 양견. 왕명은 이제 문제인데요. 고구려를 침략한 이제 수양제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남조의 진 왕조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잘 나가다가요. 고구려 땅에 너무 힘을 썼어요.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생각해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제 요동의 오른쪽에 있는 이 한반도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뭐 물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름진 평야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싸움은 또 엄청 잘한다는 이제 그런 역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고구려가 그렇게 침입하는 실익이 없는데 좀 무리를 했어요. 뭐 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건방지다, 혼내주자. 그러다가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니까 바로 당태조 이세민, 태종이죠. 잘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삼국시대하고 엮여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잘 나갔지만 뭐 국가가 항상 그러니까 이제 현종 시대에 오면은 이제 안록산 등의 이 안사의 난이 있어서 이제 국가가 점차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황소라는 사람의 난이 일어나서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대 십국이 또 와요. 여기 또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광윤이 북송으로 이 5대 십국을 통일하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문치주의 이런 좀 정책 방향을 표방하니까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탕구트족이 기반이 된 서하에게 항상 시달립니다. 그래서 중원 땅에서 송나라가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이제 금나라가 수도 개봉부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북송시대와 양자강 이남의 남송시대로 나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었네요. 그래서 이 악비 장군은 바로 이 남송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금나라가 되겠죠. 성리학 같은 이제 학문을 계속 숭상을 하니까 문치주의의 문치주의로 계속 가니까요. 학문은 발전을 했지만 군사력은 중국 시대 최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뭐 남송뿐만이 아니라 이 금나라까지도요. 모두 이제 새로운 최강자 징기스칸의 몽고에 의해서 모두 멸망되고 말죠. 뭐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죠.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나오고 그 역사가 생각보다 짧으니까 좀 약간 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이 정도의 정복 국가는 없었습니다. 뭐 나폴레옹, 뭐 줄리어스 시저, 그다음에 알렉산더 이 세 사람을 다 합쳐도 반의 반도 안 돼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점령했다. 그리고 혹시 이 시대에 이 몽고 전성기에 몽고가 점령하지 않은 땅은 그 진격 루트에서 너무 멀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실익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나라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로 잘 나갔는데 뭐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전 세계의 공포였잖아요. 하지만 결국 라마교에 의한 부패 그리고 불평등한 신분제도 등이 좀 엮여서요. 나중에 좀 왕권 다툼까지 가해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조의 운명은 항상 멸망이죠. 이후에 이제 주원장의 명나라 그리고 이제 청나라로 온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악비 장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죠. 여기에 쫓겨서 남송을 건국한 이제 조구,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나라를 세웠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싸움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포용력이 대단하던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뭐 인덕, 뭐 재산,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쩌다가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북송의 이제 8대 휘종의 9번째 아들, 그리고 9대 흠종의 아우였는데 정실소생이 아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녀소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건에서는 황위를 승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송나라가 계속 금나라한테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흠종 당시 황제가요 화친을 청했어요. 그럼 이제 볼모를 보내야 되는데 정실 적자태생의 황자를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황자는 맞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좀 고만고만한 이 사람을 보내니까 이게 이제 이 조구죠. 그런데 금나라에서 딱 보니까 이게 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진짜 적통 이제 조추라는 사람을 볼모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원래 좀 수도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볼모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세력도 잃게 되고 특별히 일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지로 파견 나가서 자리라도 하나 하는 것으로 이제 호구지책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덕분에 이제 이 조구라는 사람은 이제 금나라가 휘종 그리고 흠종의 이 대를 이어서 황실 가족을 대략 3천 명 정도 끌고 갔는데 여기서 빠질 수가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이제 송나라의 군사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뭐 금나라가 기침 한번 하면은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중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송나라의 장군 종택.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황실이 모두 금나라의 이 적의 손에 넘어가니까 이 하나 남은 이 남자 황자 이 조구를 황제로 모시고 송나라를 재건합니다. 당시로서는 조구가 거의 유일한 친왕이었고요. 그의 휘하에는 그 정예도를 좀 의심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8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그냥 긁어모은 거의 농민군에 불과한 수준이었겠죠. 어쨌든 이 종택이라는 장군의 강한 권유로 사실상 협박이었겠지만 조구가 이 남송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구는 이전에 휘종, 흠종 이 황제에게 미움을 사서 좌천되었던 금나라와 싸우자는 항전파였던 이강, 이 백성의 신망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강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기용하는데 그래서 이 장군 종택과 재상 이강이 이제 새로운 기풍을 좀 불러일으키니까 송나라가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다만 이제 새 정권에 와서도 이강과 종택 정도만 이제 항전파였고 대부분은 금나라와 싸우지 말자는 주화파, 뭐 정확하게는 투항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종, 이 조구가요. 나라를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을 이제 가장 최고위직에 임명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금나라와 싸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게다가 밑에서는 계속 여러 신하들이 이 이강과 이 종택을 모함을 해요. 중상모략.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히 황제도 아닌 걸 알지만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하들의 말대로 이강과 종택을 제거하는 것은 좀 어렵고 대신에 너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싸우지 말자는 주화파에
뭐 최고위 사람을 하나 뽑아서 재상에 앉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끝나나 싶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강이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다. 조심해라. 이걸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종은 이 이강을 파직시키고 결국 종택도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수립된 남송 정권은 이제 투항파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고종은 이제 남쪽으로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됐죠. 지금 조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종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하가 치밀었는데 그래도 자신의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각지에서 일어나 의병들을 받아들여서 정규군으로 편성하고 주요 거점에 성과 보루를 쌓고 장기적으로 금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택은 이 고종에게 이 북송의 수도 변경 이쪽으로 복귀를 해서 옛 영토를 회복하고 송나라의 기강을 뭐 드높이자 이렇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 이제 그 정권이 뺏겼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투항파, 이 주화파에 의해서 종택은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워낙 싸움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금나라와의 전투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아니까 차마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투항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륵 같은 사람이 되고야 말죠. 그러니까 평생 고생할 팔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올려도 이 고종 그리고 주화파들은 종택의 전공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 오래됐고 이 종택은 평소에 있었던 지병과 더불어 이제 화병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인물이었던 종택까지 죽으니까 이제 주화파가 새로운 권력을 이제 군권까지 다 잡았고요. 이제 금나라가 그냥 아주 소수만 남하를 해도 무조건 도망가는 이제 그런 시절이 이어져요. 군과 민의 일치가 무너졌고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흔들렸죠. 이 틈을 노려서 금나라에서 이제 소수 병력을 동원해서 양주 지방을 공격을 하니까 고종이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은 그야말로 국가의 치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한판 싸움을 해볼 만한데 왜냐하면 금나라가 이 남송만 상대해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금나라 입장에서도 여러 적들이 있었는데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이제 외교도 하고 그다음에 좀 군사도 키우고 준비를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질 중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와 물산이 훨씬 많잖아요. 어, 이거는 좀 어느 정도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인데 정말 이 리더들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도망 다니던 이 송나라의 황제 이 조구 이 사람이 무조건 항복을 할 테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이 금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나라 황제는 그야말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계속 이 조구의 뒤를 쫓는 그런 병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 조구, 그러니까 고종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배에 올라타서 해상으로 도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나라 군대가 이제 수군까지 동원해서 이 고종을 추격했는데 마침 폭풍우가 불어서 더 이상 쫓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굴욕이죠. 바로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맹장 악비가 등장합니다. 금나라의 군대가 북쪽 지방으로 철수를 하자 이 남송의 장군 악비가 그 추격전을 벌여서 금나라 군대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악비뿐만이 아니라 이 한세충이라는 또 명장이 있었는데 1만이 안 되는 병사로 금나라 장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올출, 이 장군의 병력 10만 명을 오히려 포위해서 괴롭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약간 의심의 시선이 가지만 어쨌든 승리했다는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악비의 이야기뿐이에요. 중국 한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원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라가 금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니까 의병에 가담해서 이제 사병에서부터 장군이 된 입지전적의 사람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항상 가장 앞서서 돌진해서 적장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면서 부드러운 정말 용맹과 인의의 상징인 그런 멋있는 남자라고 해요. 대부분의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병사들도 여기에 고무되어서 그를 따라 용맹하게 돌격했고 금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송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도 이 오로지 이 악비군, 이 악가군만은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송나라 군도 악비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비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데, 근데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군대가 행진하는 것만 봐도 저게 악비군인가 아니면은 저 형편없는 그 송나라 군인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악비군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당시에는 뭐 송나라 군대라고 해도 보급이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민가를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비군만은 설사 배를 굶더라도 절대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백성들이 앞다투어서 술과 고기를 바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 멸망 직전의 송나라에 그야말로 구세주로 등장한 악비. 아까 그 한세충 같은 지방 군벌도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유광세나 뭐 장준, 한세충 뭐 이런 사람들까지 더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겨우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좀 안정되어 갈 무렵인데 여기서 또 아쉽게도 이 악비에 비견되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이라고 불리우는 진해죠. 이 진해는 이제 금군이 남하하자 곧바로 금에 투항한 인물인데요. 금나라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남송이 어느 정도 악비 등에 의해서 좀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번에는 다시 금나라를 도망쳐서 남송으로 돌아온 아주 그냥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금나라가 이 진해는 상황 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나라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으로 믿고 그의 남송 복귀를 허락했다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진해가 이제 송나라 조정의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남송 내부가 항전파 그리고 화친파 둘로 아주 극명하게 분열이 돼요. 진해가 화친파의 우두머리였고 악비가 이 항전파의 대표격으로 부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금나라에서 약간 좀 외교적, 정치적 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남송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약간의 쇼를 합니다. 이때 이 조구,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인 휘종이 이제 금나라에 끌려갔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금나라가 만약에 화친이 잘 되면은 이 너의 아버지 휘종의 시신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뭐 성리학의 절정기였으니까 이런 명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화친파, 이 태상황의 영구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화친을 받아들인 것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종도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면서 화친을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좋은데 싸움 안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가혹했어요. 이 남송이 금나라의 신하로 들어가는 게 전제 조건이고 매년 이제 금 25만 냥 그리고 비단 25만 피를 금나라의 공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이제 소흥화이라고 하는데 송나라 최고의 굴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화친이 금나라가 이제 여러 면으로 이제 안팎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니까 이 소흥화의 이후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화친의 약속을 깨고 대장군 올초를 앞세워서 송나라를 다시 침입해요. 이때 제대로 끝내려고 작심을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중원과 섬서 지역을 전부 점령했고 계속 아주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 금군의 남하를 막는 장군이 뭐 당연히 악비겠죠. 그런데 금군은 이제 당시 전 세계에서 명성을 올리는 강한 군대의 표상이었고 남송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대장이 악비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에 이제 금군의 철기병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들이 이제 철갑을 두른 기병으로 한번 밀고 나가면 보병은 그야말로 전멸이에요. 이때 악비가 들고 나온 전법이 이 쇠갈구리 이걸로 말에 다리를 걸어서 이제 연쇄적인 뭐 낙마를 일으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보병을 동원해서 찌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금나라는 수만 명을 잃고 도망쳤고요. 악비의 대승리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후로도 이제 금나라의 올출이 수십만 군대를 모아서 다시 공격했지만 악비한테 결국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방법을 달리합니다. 대장군 올출이 이제 진해에게 밀서를 보내요. 당신이 진정으로 금나라의 이제 신하라고 생각된다면, 자처한다면 악비를 죽여라. 당시에 악비에게 개인적인 감정까지 있었던 진해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 안에 자신의 손이 닿는 모든 신하를 동원해서 악비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 황제 고종은 어떠했는가?
아주 전형적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신하가 자신보다 높은 명성과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것이 당연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소를 받으니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벼슬길을 이제 그만두게 해요. 그런데 이제 진해도 나름 칼을 뽑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은 저 전쟁터의 호랑이 같은 악비한테 이제는 본인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이제 상소를 올렸다고 하면은 이제 악비 휘하에서 여러 비리를 저지르고 무능력한 내용으로 저 악비에게 인정을 못 받던 이제 그런 장수에게 악비를 고발하게 해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악비가 체포되었고요. 신문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을 진술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진해가 이제 끝장을 보자. 그래서 악비의 집안 사람들도 모두 잡아서 강력한 고문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도 마음이 좀 흔들려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게 있고 당장 저 금나라 군은 누가 막을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이 겨울이 되니까 소못과 이부자리 먹을 것을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감목을 찾아와요. 악비의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 이제 그런 백성들이 이제 수천 수만 명이었어요. 이게 좀 심해지니까 이제 고종에 대한 반감에 더해져서 이제 민중 반란 조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이제 무언의 사인을 받은 진해가 이제 감옥 간수에게 명령을 해서 악비 부자를 죽이게 하니까 이때 악비 장군의 나이가 39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름 이제 수많은 역사서를 보고 이제 충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이제 도덕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리학의 폐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좀 위해와 그다음에 모함, 그다음 억울함을 겪어도 나는 반드시 나의 깨끗함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걸 이겨내겠다. 이러는 거죠. 이게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 어떠한 논리라던가 그다음에 좀 사회적인 정의로 상대를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예전에 다른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형사 얘기예요. 그 이제 범인을 쫓는 이제 형사 이야기인데 이제 좀 능력 있는 형사가 젊은 형사가 이 범인을 너무 좀 깊게 쫓아가고 거의 잡힐 것 같으니까 이 범인이 이 형사의 가족을 전부 죽입니다. 이 형사는 그야말로 이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차피 잡아봤자 뭐 징역 한 10년 정도 살고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상급자인 이제 형사 반장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가 이게 어느 나라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외국 영화였어요. 근데 이 형사 반장이 이 어설픈 도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나 살인범이 이제 이렇게 비열하고 안 좋은 행위를 저질러도 우리는 경찰이니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자꾸 자기 밑에 수하들의 이런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중간에 결국은 이 젊은 형사가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는 직전에 이 형사 반장이 자신의 부하인 이 젊은 형사에게 총을 겨눠요. 그 칼을 내려놔라. 우리는 경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반장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총을 쏴서 이 형사 반장의 총을 쏴서 이 젊은 경찰이 죽게 되죠. 저는 이 역사 속의 충신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 남송의 장군 악비를 보면은 일단 휘하에 악가군이라고 불리우는 정예 병력이 이제 1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군벌의 성격이긴 하지만 주위에 이제 유능한 장군들도 모두 악비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창끝만 거꾸로 돌리면은 남송 정부를 전복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평하는 역사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애초에 송나라도 조광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역사가 증빙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의 창업이죠. 그래서 이 악비는 자신의 도덕성에 가로막혀서
역사의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멋있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사람과 같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아마 찬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가 이래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포함해서 이 저자는 이 남송의 장군 악비를 위대한 패배자들 중에 한 명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진회, 이 악비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간신 진회는 정말로 진정한 간신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보통 영웅은 시대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간신 역시 시대가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간신으로 손꼽히는 진해. 이 사람도 어쩌면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죠. 진해는 어떤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기계가 넘치는 선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유능한 외교 관료였고요. 이런 젊은 엘리트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역사의 지탄을 한 몸에 맞는 그런 평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해에 대한 역사의 변명도 분명 존재를 하겠죠. 그가 간신이 된 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때로는 굴욕의 평화가 명분만 있는 허울뿐인 죽음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죠. 충신과 영웅을 기록해서 후대의 교훈과 감동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충신과 영웅을 누가 기록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성공한 왕조에서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성공한 왕조의 이 가장 위의 왕의 입장에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간신도 어떤 성격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간신은 그야말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춘추시대 제나라의 여가, 간신의 완전 대명사인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간신 최고봉입니다. 자신의 3살짜리 자식을 소채 삶아서 군주에게 식량으로 올리고 아부를 해서 벼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 말종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아까 진시황제의 일개 환관이었지만 실세였던 조고, 이 사람도 간신의 대명사죠. 진시황제의 유고 유언을 위조해서 멍청한 군주 호해를 이세황제로 올렸죠. 이것 때문에 그 막강한 진나라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이인보, 명나라의 엄숭, 다 간신 리스트에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사람이죠. 하지만 중국 역사로 봐서 그 중에서도 킹 오브 킹, 간신의 최고봉은 단연 이 남송의 진해입니다. 중국 항주의 서울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삼국시대 총나라 관우와 함께 가장 존경하는 충의와 의리의 상징, 송나라 장군 악비의 묘가 있어요. 악비 사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악비가 왕으로 추존돼서 이제 아광묘라고 불립니다. 항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죠. 그런데 이 아광묘에 보면은 이 간신 진해와 그의 부인 왕씨, 그리고 당시 악비를 모함한 이 간신들의 동상이 뒤로 손이 묶인 채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의미는 그런 내용이겠죠. 죽어서도 이 악비 장군에게 죄를 갚아라. 이런 내용일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하도 침을 많이 뱉어서 침을 뱉지 마시오라는 표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죠. 진해가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이자 매국노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특히 왕조의 역사는 왕의 기준으로 본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봐도 군사력이 중국 역사상 최약체인 이 남송, 어쩌면 진해가 현실적인 판단과 처세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비를 숙청해서 처형시킨 행위가 좀 임팩트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데, 이 악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 진해의 판단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역사의 여러 사설을 보면은 이 진해 자신도 악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번민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해의 이 아내, 이 와이프가요, 진해 이상의 아주 표독스럽고 심성이 좀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서에서는 진해의 그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 아내가 직접 악비를 죽였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진해 부부는 아직도 아광묘에 이 포박된 채로 꿇어 앉아서 전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간신의 대명사는 분명한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니까
중국에서는 이 외부 민족의 역사를 끌어안아서 중국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흔히 이제 역사 공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좀 중국의 역사적 범위를 넓히고 영토를 확장하고 사람의 이 피외연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나라 그리고 이 원나라 이런 쪽도 다 중국의 역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송을 정복한 금나라 역시 중국 역사의 일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와는 반대로 이제 대항했던 악비의 평가가 좀 떨어지고 진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외교로 이제 국가를 대환란에서 좀 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의 평가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고 아광묘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죠. 진해를 보면은 그야말로 엘리트예요. 젊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죠. 집안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인물됨이 굉장히 영민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흑수저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금수저로 출세를 했다. 아마도 그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집념이 결합된 그런 결과겠죠. 그래서 진해가 이제 25살에 과거에 합격하고 순조로운 이제 벼슬길에 올랐는데 당시의 황제가 휘종, 예술적 감각에서는 좀 탁월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국가 운영 능력에서는 무능에 가까운 아주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황제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송나라가 태조 조광윤 이후부터 국가의 통치 이념이 문치주의, 그래서 국력에 비해 군사력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북쪽으로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서쪽은 서하, 호시탐탐 송나라를 넘봤고요. 남쪽 지방 국경 역시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이제 요나라가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송나라는 이 요나라 옆에 있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금나라. 처음에는 여기와 동맹을 맺고 요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당장의 골칫거리인 이 요나라라는 이 고민거리는 사라졌는데 이 와중에서 금나라가 너무 커버린 거죠. 결과만 보면은 이제 요나라를 한 여우나 늑대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금나라는 호랑이였는데 이 송나라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엔 대가가 있어요. 송나라가 이 동맹의 대가로 금나라한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진의 영토라고 이 상당히 넓은 땅이었는데 이 강화의 이 전제 조건으로 이 땅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졌으면은 뭐 당분간은 봉합이 될 문제였는데 이제 송나라가 생각해 보니까 좀 땅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아주 최악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나라 대 나라는 이제 신뢰가 기본인데 이 국가의 황제의 이 지장이 찍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뭐 그런 나라랑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시 송나라가 금나라를 아주 얕본 거죠. 아주 야만적인 무력 집단 정도력이고 그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듯합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이 금나라가 군대를 휘몰아서 송나라에게 주기로 한 북경을 점령하고 남쪽 지방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당시 금나라가 동원한 군대는 약 6만 명.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잖아요. 송나라가 아무리 형편없다고 해도 수십만 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많은 병사를 동원했는데 실제 전투를 딱 해보니까 상대도 안 돼요. 항상 전투의 최앞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금나라 장수들과 저 맨 뒤에서 깃발이나 휘날리는 이 송나라의 장군들과의 대결,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이제 송나라 휘종이 아들인 태자에게 양해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계속 이겨가지고 이제 송나라 수도인 개봉 땅 인근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죠. 뭐 약속한 내용이니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당시 이제 원해랑이라는 벼슬에 있었던 진해가 이 상황에서 상소를 올려요. 금나라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처음에 그들에게 주기로 한 삼진 땅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일진에 해당하는 땅은 주어야 하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무력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 백관을 소집해서 협상하고 토론해서 금나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약간의 약속된 땅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힘을 길러서 후위를 도모하자. 기계 넘치는 젊은 관리의 목소리였고 정황을 잘 파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 과정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 금나라군이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당시 이제 황제였던 흠종을 폐위하고 당시 재상이었던 이제 장방창이라는 사람을 괴뢰 황제로 내세우려고 해요. 옛날 만주국의 부위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이때 진해가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지금 추대된 이 장방창이라는 사람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송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송나라 왕통은 양해는 안 차지만 이전에 조씨가 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금나라에 반항을 하고요.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이 송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주창을 해요. 그래서 송나라의 휘종, 흠종 그리고 각 태후와 황자들까지 전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금나라에 끌려가는 이 대신들의 이름 중에 이 진해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당시에 금나라를 보면은 이 진해를 금나라에 반대하는 가장 제1의 핵심 인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때 송나라가 당한 이 처참한 내용을 송나라에서는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면은 이 진해라는 사람은 송나라를 위해서 이 금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기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하였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제 대장군 악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병 의용군을 모아서 금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금나라로 끌려갔던 진해는 당시 금나라의 황제의 동생 이 완한창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었어요. 이 워낙에 스마트하고 똑똑했으니까 이 완한창이 진해를 한번 좀 대해보니까 굉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린 거죠. 그래서 식객 수준 이상으로 대접을 하고 그를 이제 조언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해가 금나라를 탈출했는지 아니면 밀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나라를 벗어나서 남송에 도달한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는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차 권력을 잡은 진해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송나라를 위한 이제 내정과 행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악비가 승전보를 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해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악비의 승전은 일회성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한 금나라와의 화친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황제인 고종으로 보면은 이제 금나라에 끌려간 아버지 휘종, 그리고 형인 흠종, 그리고 어머니 태후를 비롯한 이 수많은 포로들을 이제 귀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제대로 권력적인 지형도로 보면은 휘종과 흠종을 데려오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가족은 데려와야 되는 그런 좀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성리학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악비를 비롯한 이제 금나라와의 이제 주전파 전쟁을 하자는 사람들은 금나라를 믿을 수 없고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조약들 많이 맺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제대로 싸우자 이런 내용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진해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금나라에 포로로 있으면서 금나라의 군사력, 그 다음에 조정 관료들의 실력, 그 다음에 지휘관들의 능력 이거 직접 다 봤잖아요, 수년간.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이제 주판을 굴려봐도 한번 저물어가는 남송이 지금 금나라가 우길승천하고 있는데 상대가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은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을 정했다고 합니다. 즉 명분 있는 죽음보다 굴욕적인 평화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는 본인 자신의 이제 처신 그리고 권력욕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을 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악비 편에서 좀 이야기를 할 때의 내용대로 이제 진해가 결국 악비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좀 비난의 화살을 진해가 뒤집었었다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사형을 당했는데요. 악비의 아들이 이제 아군이란 사람이었는데 진해가 악비는 몰라도 이 아들만은 살려주자고 여러 차례 청했지만 당시의 황제인 고종이 듣지 않고 집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악비는 제거되고 결국 남송의 권력은 진해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고종이 진해를 좀 신임하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을 맡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금나라에서 보니까 진해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남송은 진해를 통해서 통치한다. 이런 쪽으로 기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화친의 주역 진해는 금나라의 공식 후원을 받으면서 남송의 최고 권력자로 무려 17년간 재상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의 권력이 나중에 어디까지 강해졌는가?
남송의 고종도 신발 밑창에 이제 단검을 숨기고 다닐 정도였다고 자신의 측근들인 환관들도 믿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일 이 진해가 죽고 나자 그제서야 이 단검을 꺼내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어쨌든 진해는 이제 본인의 결단이 성공한 거죠. 그 뒤에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살아서는 재상으로 권세를 누렸고 죽어서 이제 왕호까지 하사받았지만 어쨌든 그의 명예는 처참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후에 남송 영종 때에 이르러서는 진해에게 내린 왕호를 박탈했고요. 이를 계기로 진해에 대한 온갖 비판이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간첩, 간신, 매국노, 기타 헤아릴 수 없는 제목이 엄청나게 붙었죠. 그 반면에 진해에게 죽임을 당한 악비는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동안 진해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실로 무겁고 가혹했죠. 그의 모든 역사적인 행동 그리고 정세를 파악해서 한 결정, 그 다음에 금나라와 남송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만든 이 처신, 이 모든 성과들은 간신이란 글씨 아래 모두 파묻혀 버렸습니다. 오직 악비만이 영웅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역사를 이제 따져보면은 사실 좀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당시 악비가 또 생각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이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요, 악비가 이제 본인 희하에 악가군을 이끌면서 많은 전투에서 금나라를 이겼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적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선진 대첩이라는 게 있는데 악비가 불과 800명으로 금나라 군대 10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현실적이지가 않죠. 일단 1대1로 봐도 금나라 군대가 남송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병력차가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병력 쪽이 이긴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했다던가 화공법을 썼다던가 함정을 설치했다던가 아니면은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해전이었던가 이런 부가적인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야 벌판에서 800명 대 10만 명이 800명이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또 악비를 비롯해서 이름난 장수였다고 하는 한세충, 오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공도 마음대로 보고했고 조정과 중앙군의 지휘를 일절받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지방의 사병 집단, 군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여러 기록 매체를 보면은 악비 장군이 개인적인 성품에서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대인 관계가 부족했다고 해요. 황제의 명령에 반해서 의용군을 모집해서 당시 세계 최강, 중화 사상으로 보면은 이쪽 세계가 세계잖아요. 금나라에 대항할 강건한 기계를 가진 장군임에는 맞는데 당연하게도 그의 비례하게 타협과 절충 그리고 어떤 유연성 이게 상당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전쟁 시에 이 고종의 12번에 걸친 해군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고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 여차하면 반란 일으킬 것 같으니까 딱히 또 말도 못하겠고 괴로워요. 그리고 고종에게 황태자를 빨리 세워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등 좀 군권을 좀 백업 상황에 놓고 여러 좀 위협적인 자세를 가했다고 할 수 있어요. 황제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불편하겠죠. 황제인 자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다음 권력인 태자를 왜 네가 정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악비는 고종의 의심 그리고 이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 악비의 사형에 대해 조정 관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를 보면은요, 당시에 이제 국가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남송을 보면은 원래는 나라 힘이 약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비옥한 강남 땅을 근거지로 국력을 비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굴욕적이지만 금나라와의 화친으로 인해서 전쟁 걱정을 덜고 단기간에 국력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남송에게는 큰 혜택이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송이 당시 기세를 올리던 몽고와 연합해서 금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역사적 당위성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좀 미래의 큰 그림을 보고 당장 좀 금나라 화친했다. 그래서 여기 희생양, 이 굴욕적 화친의 희생양이 진해로 설정됐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또한 금나라를 타도하자 이런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는 항상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악비가 선택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의견도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나라는 이제 1234년에 몽고와 남송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금나라가 남송보다 50년이나 빨리 멸망했어요. 숫자로 보면은 남송은 북송 시대를 마감하고도 한 150년을 더 지속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의 간신이 된 진해에 유연한 사고 그리고 외교적 감각이 한 몫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골능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는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때로는 굽히고 또 때로는 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중국이 이제 국가 처세의 축으로 삼는 말이 있었죠. 도광양회. 날카로움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길러 후위를 도모한다. 현재 중국은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데 여러모로 맥을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으로 보면 진해는 간신임에 분명하지만요. 그의 화친론으로 인해서 남송은 가장 강한 시절의 금나라와 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 금나라에 끌려가서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은인자중했던 진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이 왕이라는 인물을 위해서 불만 없이 죽어간 악비. 역사는 악비를 충신이라 부르지만요. 과연 충신은 누구이고 간신은 누구인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악비와 진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고요. 다음은 이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세계의 중심 무대에 올라선 것, 바로 1985년도인데요. 구제국이었던 소련이 내리막으로 치닫던 그때였죠. 소련 제국의 최고 자리인 공산당 서기장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제 54이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하자마자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이죠. 그 다음에 글라스노스트, 개방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허용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이 고르바초프의 앞선 이전 서기장인 이 브레즈네프, 이 사람이 이제 실력은 있는데 그다지 이제 그 성과를 못 냈어요. 그리고 몸도 안 좋아서 사망 3년 전부터는 사실상 직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이은 이제 안드로포프, 그 다음에 체르네코 이런 사람들도 연달아서 고령과 병환으로 이제 서기장에 오른 지 몇 년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늙고 병든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역학관계가 있었겠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소련도 이제 정치에 여러 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유능한 리더가 이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은 상대편에 좀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을 올리는 것도 한 가지 작전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서양 역사에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젊은 서기장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라도 소련의 개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소련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정치 과정을 효율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이제 여러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고요. 사회주의권과 이후에는 소련의 해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독 붕괴를 시작으로 해서 동구의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소련까지 그 여파가 이제 미쳤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이제 소련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이제 구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소련 내 공화국들을 억압하지 않고 냉전을 평화적으로 끝낸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죠. 그래서 동서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공로로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국 소련이 붕괴하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된 뒤인 1996년에 고르바초프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0.5%란 굴욕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이 고르바초프를 소련을 해체시킨 반역자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권좌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이 사람도 이제 소련 붕괴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좀 손대고 싶은 사건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잘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고르바초프는 1931년 이 남부 러시아 지방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모는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좀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 역시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지정되는 바가 있으니까 10대 시절에는 콤바인을 운전하는 그냥 동네에 그저 그런 청년의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깨달은 바가 있어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고요. 모스크바 공립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공산당의 열성 당원이 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태도를 지닌 신세대 공산당원이었던 고르바초프. 예전부터 이어져 온 이 당의 딱딱한 유계 질서, 그리고 너무나 나이가 많았어요. 이 고령화된 지도부에 완전히 염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공산주의 연맹의 지역 서기장이 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해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농업 행정을 이제 업무로 부여받았는데 혁신을 도입하고 큰 성과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당내 지위가 급속히 올라갔죠. 그래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농업서기로 승진을 하고 그 몇 년 뒤에는 정치국원으로 지명되는 이제 엘리트 출세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포프 서기장 밑에서 이제 그 핵심 요원으로 이제 해외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전 세계, 특히 서방권의 리더들과 많이 마주치게 돼요. 특히 당시 이제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 나는 영민한 고르바초프를 좋아한다. 우리는 함께 미래의 세계 평화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 평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르바초프를 보면은 굉장히 세련된 의상과 어투,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개방적인 자세, 그 일단 부드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서구의 이제 이목을 끌었고, 당시 고르바초프의 부인인 이 라이시 여사, 이 사람도 소련 이 지도자의 부인 중에는 처음으로 대외 활동에 아주 열성적인 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좋은 평가와 외부의 주목을 받은 이 고르바초프, 결국 최고 권력을 쥐게 되는데요. 그의 첫 임무가 경제의 활력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통제 경제였잖아요. 이 구소련이. 그러니까 그 사령탑인 이 공산당 내부의 최고 지휘층부터 개혁해야 했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개혁이지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엄청난 반대와 이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부 이제 분쟁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성과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인민위원회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이 당의 민주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라는 이 개념하고 이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약간 좀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계속 이제 민주적인 이런 정치 체제를 도입해서 기존의 아주 폐쇄적인 내용을 개혁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 구소련 내에 각 민족들의 민족주의가 분출하게 되죠. 그 결과로 1986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첫 반소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을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푸틴에 저항해서 러시아와 한판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위 한번 벌이는 게 뭐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여기가 이제 일당 독재의 공산당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정부에 대항해서 시위를 벌인다.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아주 상시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고르바초프 이후에 여러 좀 민주적인 분위기가 이제 전 구소련 제국에 널리 퍼졌다. 이런 정도가 좀 요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핵 미사일을 줄이는 이제 군 감축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거였어요. 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그런데 쓸데없는 돈을 쓸 바에야 식량이라던가 아니면 경공업, 중공업에 투자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지극히 합리적인 말들 뿐이지만 당시 구소련의 이제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듣기 싫은 내용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첫눈을 굴리는 건 할 수 있지만요. 그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도 이제 동구권에서 빠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르바초프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독이 멸망하게 되고요.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기에 발맞추어서 고르바초프도 이제 소련 제국의 일당 독재를 폐기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해서 자신이 다시 당선되게 돼요. 당연히 이제 좀 계산을 해봤겠죠. 이런 민주적인 좀 선거나 이런 체제를 도입해도 내가 자신 있다. 이런 내용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 중에서도 대단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을 비롯해 구소련 제국 내에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들이 소련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소련의 기득권자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대립 관계를 조성했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고르바초프의 이미지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계속 고르바초프를 밀어주니까요. 그 속내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고르바초프가 계속 좀 키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제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죠. 지금 한참 그 전쟁의 한복판이죠. 우크라이나 키예프. 1986년 4월 26일. 여기 이제 이 지역 인근에 벨라루스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합니다.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가 책임이 있다거나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는 이제 국가 최고 리더의 책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민주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대응 방식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에 대한 대처가 옛 소련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숨기고 가볍게 다루고 언론을 통제하고 얼버무리는 이런 길을 택한 거죠.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1985년에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실시한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지나친 음주 자제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보드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러시아, 그 구소련은 국가 정책 중에 하나로 굉장히 싸게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날씨가 춥고 하니까 그런 보온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국민들을 술독에 빠뜨리려는 좀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에너지로만 해도 충분히 국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국민들이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사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에너지망만 잘 돌려도 국가가 운영되니까 그냥 백성들, 국민들은 숫자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력 그리고 고알콜 이걸로 국민들을 대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일반 국민들이 너무 술만 마시면서 좀 인생을 너무 좀 허무하게 낭비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좀 자생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르바초프가 이 음주 캠페인을 아주 크게 벌였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마시던 이 물처럼 마시던 보드카를 갑자기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이 보드카의 값을 몇 배 이상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죠.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와 있던 걸 뺏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어제까지 먹던 보드카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주가 성행하게 됩니다. 집에서 이제 알코올로 만든 가짜 보드카 이걸 마시고 이제 수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이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죠. 서방 세계에서는 그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갔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인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동안 좀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구소련을 보면은 이제 예전에 레닌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두세 대 이상 걸쳐서 이제 기득권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위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 소련 공산사회 기득권층의 특권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고르바초프. 어차피 뒤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행정 분야의 거의 모든 요직을 독차지하고 구소련 제국에 이 보잘것없는 경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려온 당시 약 2천만 명의 핵심 공산 당원들.
이들을 상대로 고르바초프가 감히 싸움을 건 거죠. 아주 좀 괘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전통적인 힘의 기반을 가지고 고르바초프를 흔들고 갖가지 술수를 써서 그들의 영향력을 이제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세계는 물론이고 기득권층 자신들도 매우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군비 경쟁의 폐해가 있어서 좀 돈을 아끼려는 것도 있었지만 고르바초프가 보기에는 전 세계 경찰 역할을 소련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련이 그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소련의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8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고르바초프가 모든 강대국이 절대적인 무력 행사 포기를 약속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소련은 병력을 50만 명 이상 줄일 예정이니까 당신네 나라들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좀 선언을 해요. 물론 세계 평화를 좀 지키자 이런 건 명분이고 실제는 엄청난 재정난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의 군비 축소 동기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대의 명분은 완벽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고르바초프는 당시 동유럽의 이 소련 위성 국가들한테 그들을 조여온 이 구소련 제국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줬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독일의 통일이고요. 근데 이건 분명히 고르바초프의 저는 실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당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구동독 땅에는 공식적으로 600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4,000대의 탱크를 보유한 총 36만 5천 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군이 물론 한참 뒤였지만 여기서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고르바초프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의 전성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의 잘 사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뭐 어떤 매체를 접하거나 아니면은 좀 여러 어떤 환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부모가 살던 대로 그냥 자신들도 살았고요. 자신들의 자녀들도 크게 뭐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이 자유의 맛을 조금씩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가난함이 오늘도 그대로인데 갑자기 분노하게 됩니다. 각지 그리고 소련 여러 위성 국가들에서 자유와 이제 부에 대한 열망이 터져나와요. 경제난에 시달린 민중들의 항의가 아주 본물 터지듯이 나왔죠. 근데 경제난은 계속 있었는데 고르바초프 때에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득권층이 계속 선무 공작, 그러니까 홍보, 이거를 계속 합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 스탈린 시대, 그리고 브레즈네프 시대, 이쪽을 계속 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국가의 질서가 있었고 빵값을 정부가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먹는 걱정은 안 하고 지냈다. 물론 지금보다 자유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배를 굽는 일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죠.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르바초프가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요. 소련 공산당 대의원 총회를 움직여서 공산당 이외에 다른 정당도 활동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푸틴 밑에 갑자기 이제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을 설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 국가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에 고르바초프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의 인기와 영향력이 절정에 오르니까 이제 기득권들, 이제 군부를 최일선으로 한 그들도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제 이런 고르바초프의 이제 좀 내용에 힘입어서 리투아니아가 독립하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기타 몇몇 소비에트 공화국이 이 공화국 연방, 즉 소련에서 탈퇴한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죠. 여기에 대항해서 만든 게 이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는데 이것도 해체돼요. 그러니까 점점 국제사회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국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본인들의 파워가 떨어진다. 부가 줄어든다. 이런 결과와 동일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그들이
이제 일련의 사태를 견디다 못해서 국방부 장관, KGB의 수장, 기타 옛 스탈린주의자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탱크 부대로 러시아 백악관을 포위해서 일부 지역은 포격을 하죠. 당시 이제 그 외부에 별장에 머무르고 있던 고르바초프는 이제 현지에서 쿠데타 가담자들에 의해 체포돼요. 즉 굴욕이죠. 그래서 원래 권력자는 권력의 중심지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가 이제 자신들의 정적들의 힘을 좀 오판했고 이 한 수가 되돌이킬 수 없는 이제 결과로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미 이제 구소련 이제 국민들이 자유의 맛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민심을 등에 업고 당시 소비에트 공화국의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이 보리스 옐친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며칠 만에 제압해 버립니다. 다행히 고르바초프도 수도에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의회에서 이 쿠데타 주동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옐친이 벌떡 일어나서 고르바초프를 위협하면서 그의 앞에 우뚝 서요. 그리고 자신이 좀 지시하는 걸로 발표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권력이 바뀐 거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사망 선고가 일어납니다. 당황한 고르바초프가 주의를 받는데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아요. 결국 그는 몰락하게 됩니다. 기타로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좀 생략하고요. 왜 서방 세계에서는 승자로 칭송받는 사람이 정작 이 국내에서는 실패자로 평가되고 있는가?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세계 제국이 무너진 것을 고르바초프의 탓이라고 하는 이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원래는 옐친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구소련 국민들이 이제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자유를 얻긴 했지만요. 가난과 부패라는 또 다른 이제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도 스탈린 시대보다 고르바초프 시대가 안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좀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유는 없지만 질서는 있는 거대한 교도소 같은 옛날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렇지만 새로 바뀌는 이 개혁의 과정에 따라오는 혼란과 무질서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 옐친은 이제 원래 고르바초프가 등용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르바초프를 약간 좀 강단이 없고 대가 약하다. 그런 지도자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 이 옐친이 고르바초프 몰락의 가장 큰 이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르바초프가 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폐인은 무엇이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제 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사전에 이제 예방 의학을 잘 하고 기초 보건을 확립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좀 여러 가지로 케어를 잘했다. 이런 사람이나 병원에게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활동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좀 사건이 생겨서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감기에 걸려서 폐렴에 걸리고 이제 좀 목숨이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에 이제 대수술로 생명을 구해줬다. 그럼 아주 고마워합니다. 저는 이 구소련과 이 고르바초프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 당시에 이제 언론, 신문, 이 매체를 보면은요, 이제 구소련에서 이 공산당과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 어디 따로 이야기할 거 없고요. 온 나라의 요소요소에 아주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기존의 특권층들 이들의 저항이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여간 어렵고 고된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련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던 관습, 그들의 이념적인 어떤 편견, 그리고 편협함, 국제 정세를 전혀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소련 제국 사람들의 연금 생활자 근성, 이것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사람들은 비극적인 주인공을 좋아하잖아요. 그의 개혁이 일단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한 이유고요.
그가 권좌해서 좀 그의 좀 최전성기에 비해서 좀 초라하게 쫓겨났던 것도 분명히 이유는 있지만요. 어쨌든 그가 살아서 수명을 다했다는 데에서 약간 좀 영웅상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계는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니벨룽겐의 노래. 이게 게르만 민족의 신화와 전설이 담긴 영웅 서사시잖아요. 여기에 주인공 지크프리트. 이 니벨룽겐의 노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이 아주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당 이 용과 싸워서 니벨룽겐의 보물과 명예를 얻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성주 이제 군터의 신하이자 이 지그프리트를 질투한 하겐 이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데요. 이게 하겐이 지그프리트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 이제 군터의 누이 동생이자 지그프리트의 부인인 크리말트 예, 이 사람을 속여서 그 지그프리트가 입는 옷에 유일하게 취약한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표시 때문에 지그프리트가 시냇물을 마시고 있을 때 이 표적을 향해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어떤 요소가 없다는 거죠. 이 고르바초프한테는.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좀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그 어차피 안 될 걸 뻔히 알았을 텐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뭐 불필요하게 창피를 당했잖아요. 득표율 0.5%.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퇴임 후에 그의 명성에 크게 악영향을 끼친 게 이제 그 영리 목적의 강사, 그러니까 연사로 많은 초청을 받았어요. 어떤 무슨 기념식 같은 데서 좀 테이핑 커팅하는 그런 일에 초청을 많이 받았는데 적어도 구소련 제국을 좀 바꾼다. 이런 거대한 액션을 좀 지휘했던 사람이 좀 돈에 어떤 영리행위를 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은 뭐 먹고 사냐 그럼 할 말은 없지만 그 정도 스케일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행동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마 이 사람을 흠모하는 여러 사람들이 서포트를 했을 텐데요.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는데 좀 자기 체면을 좀 깎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임진왜란 뒤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았는데요. 갑자기 뭐 이상한 어떤 어느 양반집의 행사에 가서 뭐 좀 출연료를 받는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단점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좀 작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르바초프가 이 커다란 좀 움직임, 그러니까 아주 숭고한 이념과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의 정신, 어, 어느 정도는 좀 세계 해방자였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살벌했는데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상당 부분 좀 구해냈어요. 이건 얼마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지만 이 위대한 패배자들의 가장 상단에 이 고르바초프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저자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자, 고르바초프 이야기가 이렇고요. 약간 좀 여담이지만 관련해서 러시아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잖아요. 세계 온갖 자원을 쓸어 담고 있는데 항상 가난합니다. 왜 그런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지지 않는 거대하고도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 이 러시아 땅 안에 미국을 넣어도 한참 남고요. 중국을 넣어도 역시 남습니다. 인구도 약 1억 5천만 명 가까이. 그야말로 내수만으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1억 명을 가뿐히 넘었죠. 그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현재 공식적인 내용만으로도 석유 매장량은 세계 7위, 그리고 생산량은 세계 3, 4위권에 들어갑니다. 가스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보크사이트, 금, 은, 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이렇게 광대한 영토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베리아 동토 안에 있어서 뭐 언제든지 캐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생산비가 안 나와서 뭐 놔두는 것도 있지만 이 자원들이 귀해지면은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조금 약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좀 전쟁에서 많이 들통났죠. 그래도 어쨌든 최신의 비행기라던가 아니면 국방 기술, 과학 기술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핵무기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이렇게 과학기술, 국방력, 광물자원, 뭐 문화, 인구 이렇게 두루 갖춘 러시아는 왜 가난한가?
먼저 첫 번째로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좀 상충되는데 인구가 부족합니다. 1억 5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적지 않은 인구예요. 그런데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비례해서 상당히 초라한 인구 구성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제국이던 초기에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 하나로 원래는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이제 적국과의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항 세력을 이제 조금씩 격파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를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영토를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급속하게 영토를 팽창시킬 수 있었던 게 이 넓은 영토에 인구가 적었고 비례해서 적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이 땅 좀 양보를 해도 가져갈 땅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수백 년간 확장을 하니까 결국 오늘날의 러시아 땅이 된 겁니다. 즉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손쉽게 영토의 확장을 이뤄낸 거죠. 그리고 지형을 보면은 이제 평원 땅이 위주예요. 그래서 산맥과 협곡이 많은 지역에 비해서 쉽게 군대를 진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적은 저항 인구, 그리고 비교적 접근이 쉬운 평원 지형. 뭐 이래서 이제 확장이 쉬웠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여기를 개발할 인구도 적었습니다. 땅을 넓게 많이 확보한 거는 좋은데 러시아 인구를 보면은요. 그 구성이 대부분 따뜻한 유럽 쪽에 살고 있었어요. 춥고 척박한 시베리아 지역에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땅이 넓다 한들 사람이 사는 도시는 적고요. 개발도도 굉장히 낮아요. 영토에 비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도 적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명이 좀 안 되는 인구, 많아 보이지만요. 1,700만 제곱킬로의 영토로 나누면은 굉장히 부족한 숫자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뭐 땅은 넓지만요. 영토 대부분이 영구 동토, 굉장히 척박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시베리아 쪽을 보면은 겨울이 이제 영하 60도가 평균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워낙 춥다 보니까 동물 개체 수도 적습니다. 비교해서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땅에서 농사가 가능합니다. 논농사가 안 되면 밭농사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땅을 보면은 굉장히 모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은 뭐 영하 5, 60도는 기본으로 가고요. 그리고 곳곳에 무릉덩이, 그리고 늪지대, 뭐 굵은 나무와 덩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러시아의 이 산림, 그다음에 이 환경을 보면은 약간 좀 외계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연장되는 내용인데 이제 러시아의 국토 대부분이 이제 영구 동토지대, 툰드라, 뭐 동토의 산림지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영토는 영토니까 여기에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좀 닦고 전신주를 설치하고 가스관을 넣고 하수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로를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 보수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철도 유지 보수 비용만 해도 거의 뭐 철도청 예산이 거의 다 들 정도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작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하게 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하나 놓는 것도 그리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가보신 분은 이제 러시아 땅의 인프라가 정말 형편없음에 많이 놀라는데 뭐 곳곳에 구덩이, 웅덩이가 파헤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를 일단 깔기는 했는데 한번 구멍이나 메우지를 않으니까 곳곳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인프라를 유지해 줘야 하는 영토의 덫에 이런 빠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 1억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결코 적은 건 아니잖아요.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오는 각종 분쟁의 아주 골머리입니다. 라틴계, 게르만계, 뭐 슬라브계 이런 백인 쪽은 물론이고요. 터키, 우랄 이런 중동 계열 인종도 있고 한국이나 몽골, 중국에서 온 동양인까지 다 섞여 삽니다. 여기에 종교도 기독교, 이슬람, 불교, 뭐 기타 잡다한 온갖 종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각종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인끼리도 심심하면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총은 기본이죠. 그래서 뭐 여러 이 배경 내용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일도 그렇고요. 예전에 체첸 분쟁, 조지아 전쟁,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전쟁 등에 이제 계속해서 개입하고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은 국가의 치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의 무장 경찰들이 이제 범죄자들이나 어떤 폭력배들한테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공권력이 상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의 치안 상황은 전 세계 최악입니다. 일단 이 살인 사건이 워낙 빈번해서 전 세계 탑 수준의 살인 사건 이 보유율을 예,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땅을 보면은 뭐 네오나치 이런 극우주의자, 나치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아주 넘쳐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살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치안 순위가 아무리 잘 쳐줘봐야 70위 정도라고 해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형편없는데 러시아는 이제 경찰력은 약해도 군사력은 나름 세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여차하면 군을 경찰로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아래예요. 저기 뭐 불가리아나 요르단 이런 뭐 중동 아프리카 쪽보다도 더 아래고요. 하여간 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나라는 이제 부정부패와 독재가 판을 치죠. 뭐 푸틴 이후에를 보면은 투표율이 140%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통 100명이 투표를 한다. 그럼 아무리 잘 나와봐야 한 7, 80%. 뭐 어떤 좀 국가적인 이슈가 있다. 그러면 한 80 몇 프로가 나오는 게 뭐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정과 비리가 많았는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뭐 여러 번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40명의 이 투표용지가 나온 참으로 웃지 못할 내용들이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는 조작 선거고 정치는 독재로 썩어 있는 그런 나라죠. 게다가 뭐 푸틴 뭐 대통령 자체도 러시아의 정적 암살이나 뭐 기자 암살, 첩보원 암살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매번 영화를 찍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서 러시아는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고질적이고 전통적인 문제를 안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래도 지금이 예전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도 좀 팔리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가 어떠한 어려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적어도 우리도요, 이 고르바초프의 세계 평화 정책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패배자들이란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쯤 그 이름을 되새겨보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역사를 공부하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좋은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전의 실질적인 영웅, 미국의 리지웨이 장군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국전의 이제 영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메가더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전공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한국 전쟁에서 핵심은 리지웨이 장군이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주위의 일반 사람들은 메가더 원수를 추종하는가? 리지웨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메가더를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이 사람만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드물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모험이라는 낮은 확률이라고 제기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뛰어난 전략가 이런 찬사를 받고 있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압록강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미국 합참의 명령을 어기고 돌진한 이 막무가내 군인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가더에 대한 여러 평가가 각각 좀 다르죠. 일단 객관적인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엔 분명합니다. 미국의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의 수석 졸업, 그리고 최연소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때 40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육군참모총장, 최연소 육군원수, 기타 미군의 진기록을 보유한 군인이죠. 그리고 초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6.25 전쟁을 지휘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좀 심했는데 인종차별적이지도 않았고요. 부하들을 아주 객관적인 능력으로 평가하는 아주 공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독불장군 성향이 강했고 상관 명령에도 잘 따르지 않았죠. 메가더가 이제 외교가 아닌 군사적 방안으로 6.25 전쟁을 금방 끝낼 수 있다면서 만주 폭격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만약 그의 요구대로 만주를 폭격했다.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유럽 지형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다고 주장한 지금의 결과로 보면 아주 좀 성견지명 있고 전략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당시 이제 미군의 핵심부,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대부분 유럽 출신 또는 이제 유럽에서 경력을 쌓은 장성들이었기에 이걸 더 감안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메가더가 실제 군 경력의 절정기를 대부분 이제 아시아 극동 지방에서 맞았습니다. 일본군을 제압해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수의 미군 수뇌부의 우려에도 인천 상륙 작전을 밀어붙여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일본이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평화헌법도 이 메가더가 만든 그런 법률이죠. 다만 항상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필리핀에서 대패한 이력도 있고요. 6.25 전쟁에서 이 중공군의 개입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은 그의 군 경력에서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좀 굉장히 미화가 돼 있는데 38도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군하다가 대패를 한 일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말년에 좋지 않았죠. 그의 경력과 용맹성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메가더란 사람이 진정으로 한국이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는가 이런 의문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논의의 가치가 좀 다르다고 봐요. 의미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아프리카 또는 어떤 뭐 서남아시아 국가에 병력을 파병해요.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에서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뭐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자기 한 목숨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그 미국이 일본에게 쏜 원자폭탄의 아주 결정적인 제한자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시에 필리핀이라던가 이 아시아 쪽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이 만행 그리고 강력한 저항 이게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지점을 공격할 때도 그랬는데 본토에 상륙을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미군 젊은이들의 희생을 봐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저 같아도 당연히 원자폭탄을 쓰자고 제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메가더가 일본을 포함한 이 극동사령관 측에서 해임된 이유가 핵사용을 포함한 이 점령지의 초토화 전략이었음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한국 전쟁이 터졌고 이 전쟁은 이 메가더를 구원할 유일한 돌파구였다는 것이 좀 중론입니다. 근데 또 군인으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요.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최고 사령관 메가더는 굉장히 개혁적이면서 인정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부드러운 정책, 일본인을 위한 개혁 정책을 많이 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농지 개혁, 그리고 일본의 재벌 해체, 천황을 전범에서 이제 제외하는 뭐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의 일환들이죠. 특히 당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몰아 죽이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반대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결정에 좀 너무 심했다. 명색이 군인인데. 그러나 당시 이 메가더의 결정에 그 주변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그리고 독불장군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메가더가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일본인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본토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굶주린 일본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급 부대에 명령했다고 해요. 전쟁터에서는 전쟁광이었던 메가더가 일본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런 궁율 정책을 취한 것일까? 여기에 여러 역사서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좀 포지셔닝을 구축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이제 점령 후에 이제 부활 이런 성과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좀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최종 커리어가 군인으로 끝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메가더의 성과는 분명한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죠. 그 원료는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성공하고 바로 서울까지 탈환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냅니다. 이전 필리핀에서의 대패, 그리고 일본에서의 여러 정치적인 백악관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전쟁에서 지속적인 북진 정책을 취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뭐 대한민국이야 이참에 통일을 해서 나중에 후한을 끊는 게 좋죠.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전략적 가치가 없었어요. 1950년대. 근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 왜 미국의 젊은 이들의 목숨을 바치는가? 당시 미국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메가더는 계산이 있었겠죠. 당시 미국 국민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제 아이젠하워가 31% 정도, 그리고 패튼 이 사람이 한 17%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메가더는 43%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선거가 치러졌다. 그럼 메가더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괜찮고 그리고 인기도 좋았는데 그의 좀 인간적인 면을 좀 타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성향이 심했고요. 자신의 상관에게 좀 광적이고 편집중적인 그런 어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 참모진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메가더가 이제 개인적인 허영심 그리고 자아 이게 굉장히 도취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성취를 좀 굉장히 부풀리고 눈부시게 포장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굉장히 멋들어지게 포장이 됐다는 의견이 많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인데 미국 그 상원 하원 합동회의에서 은퇴의 변을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지금도 좀 여러 가지 평가로 우리 곁에 남아있죠. 그래서 메가더에 대한 요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전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6.25 전쟁의 절대적인 영웅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국 전쟁에서 처음에 그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뭐 비록 휴전이라는 아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처음에 좀 파죽지세로 밀렸던 일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누가 이뤄냈는가? 여기서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의 뒤를 이은 리즈웨이 장군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리즈웨이는 이제 전형적인 군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은 그냥 가서 임무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가더 장군이 저 아시아권의 약간 호의적인 느낌이고요. 리즈웨이 장군은 좀 상대적으로 아시아를 좀 무시하는, 좀 무시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잘 몰랐다고 해요. 특히 일본도 아니라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의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의 합법적인 정부가 내린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뎠고 적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좀 결심을 한 거죠. 당시에 리즈웨이 장군은 이제 미국 정가 그리고 군가 안팎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올라오면은요, 이 사람은 리즈웨이만큼 잘하는 사람인가, 또는 리틀 리즈웨이라고 부를 만한 인재인가, 이런 평가 척도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리즈웨이는 당시 미 육군 최고의 인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메가더와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메가더가 좀 호불호가 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라인의 사람을 총애하는 게 너무 심했고 리즈웨이 같이 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그리고 아주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 전형적인 군인 스타일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와 리즈웨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미국 정치권의 결정으로 메가더에서 리즈웨이로 이제 지휘권이 양도되는 날, 메가더는 리즈웨이를 인정하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을 같이 치른 사람이죠. 한국군의 백선엽 장군 회고록.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도 여러 공과가 나뉘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의 좀 회고록 발언에 의하면은 리즈웨이는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넘버원이 너무 심한 건데 그래도 전쟁을 치르는 그 군인의 능력하고 그 군인 정신하고는 별개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은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작전 중에 그리고 일반 생활 중에 세계 최강 미국, 세계 최고 나라, 세계 최고의 인재 이런 말로 계속 미국 우선주의를 하니까 사실 주변에서 반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군 운영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과감한 전략을 하면서도 꼼꼼했고 인파이터적인 전략을 펼치면서도 본인이 그 최선봉에 서서
부하 직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워싱턴 순응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서 대통령이라던가 합참의장이 뭘 시킨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런 부하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쉽지만 38선에서 북진을 멈추고 전선을 고착화하려는 워싱턴의 결정에 리즈웨이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메가더는 반대였죠. 벌어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게 메가더의 방침이었는데 리즈웨이는 이에 비해서 워싱턴의 정치적 결정에 최대한 따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군인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이 미국 정부의 명령에는 따르지만 군인으로서 전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생각에는 충실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메가더를 대신해서 이제 한국군의 사령관으로 리즈웨이는 곧바로 전선 시찰에 나갔다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중공군에게 계속 졌어요. 청천강 전투, 장진호 전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군 장교들을 비롯해서 사병들이 우리는 안 될 거야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중공군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달아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정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들렀던 이 본부마다 걸려있는 작전 지도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적군의 규모, 위치 이게 서로 다 부정확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리즈웨이는 경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공세 위주 전략을 따르지 않는 장교들을 전부 자르고 자신의 견해에 찬성하는 공격적인 장교들을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초급 장교겠죠? 그 연관 장교들을 대신해서 그 아래 다음 세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정가를 계속 압박해서 강력한 군소 물자를 계속 보급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정가는 이제 대포나 포탄 아니면 비행기 이렇게 군소 물자를 지원하는 거는 좀 여유 있게 했는데 병력을 더 파견해 달라는 거에는 좀 굉장히 좀 소심할 정도의 정책을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즈웨이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메가더가 미국 정부와 많이 싸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싸웠다는 거죠. 리즈웨이는 이걸 일부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은 현재 있는 병력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나 과감한 군수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걸 오케이를 해서 엄청난 물자를 이제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은 보급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엄청난 군소 물자를 바탕으로 장기전으로 천천히 하니까 점점 승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중공군은 이제 중무장할 수 있는 중화기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미국 공군이 폭격이 엄청났는데 여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보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전투를 치르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병사들인데 이 떨어진 사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이제 주력했다. 여기에 리즈웨이 장군의 우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선에 가서 병사들을 보니까 처참했어요. 그리고 전혀 목적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왜 이름도 모르는 한국 땅이라는 데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어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갈 날만 바라고 있다. 완전히 오합지졸에 맥 빠진 군대라는 거죠.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막강한 미군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즈웨이 장군은 군인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따뜻한 의복, 따뜻한 음식, 그리고 우편 서비스, 최신 무기 제공, 그리고 보너스 제공, 이런 행정 서비스 및 물자 공급을 원활히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제 고급 지휘관이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그들과 같이 걷고 추위를 함께 견디는 모습을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리즈웨이 사령관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이 답변을 조목조목 작성해서 모든 휘하 장병에게 나눠주고 교육하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란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이 결정하고 미국 의회가 허가한 이 법률적으로 정당한 전쟁에 파병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들에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 합중국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이 세계 차원의 싸움에서 가장 선봉에 있는 군대다.
우리는 최정예 병대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철저한 현장 중심주의. 그는 이제 전선에서 250km 이상 떨어져 있던 미8군 사령부를 최전선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프와 헬리콥터로 수시로 전선을 방문해서 현장의 지휘관과 병사들을 만났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 리즈웨이 장군은 이전에 메가더 장군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뜨린 이 전쟁을 상당 부분 이제 좀 승리의 쪽으로 가져옵니다. 1951년 1월에 서울을 두 번째로 빼앗기고 나서 정확히 3주 후에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해서 한국에 온 지 약 석 달 만에 서울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리고 석 달 이내에 남한을 향한 이 북한 공산당의 공격을 멈추게 했고요. 침략한 이 선봉 부대를 대부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석 달 남짓한 동안에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위협에서 사실상 구했고요. 전선을 38도선 또는 그 이북으로 이동시키는데 성공했죠. 이것이 1950년 12월 말에서 1951년 4월 초까지 약 100여일 동안의 그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한국전쟁을 보면은 초반에 한 10개월 정도 이 전쟁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계속 교착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공방전이 있다가 그 후에 한 2년 정도는 38도선 주변의 이 남북한 지역에서 전투가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정도라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전선은 계속 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리즈웨이 장군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일본으로 영전해서 떠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해서 리즈웨이 장군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약간 좀 메가더라는 장군에 비해서 좀 뒤에 있는 그리고 이름조차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패배자라고 저자는 설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 속에 숨어져 있는 이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그리고 헌신을 한 이 리즈웨이 장군의 리더십,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잊혀진 영웅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조력자 이렇게 평가하고 기억하고 기려야 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보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요. 이제 남송의 악비 그리고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의 리즈웨이 장군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런 영웅들 말고도요. 예전 그리스의 데미스토클레스 그리고 엘리트 리더의 한계를 보여줬던 트로츠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사막의 여우 롬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한무제 이렇게 여러 다른 리더십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패배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스토리 중에 우리에게 좀 위대한 패배자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이 위대한 패배자들의 전언을 한 번쯤 잘 곱씹어보고 인생의 교훈으로 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